예,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공천 언급 논란과 이해운 후보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양호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낙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논의해야 될 내용들도 많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저자세 외교는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약간 이제 우려를 좀 표했는데 오늘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 좀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어떻게 관철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일본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한중 수교 34년 4주년이 됐는데 교역량이 거의 300배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무역과 관광에 있어서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라던가 그리고 미 중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중 관계의 그 성과들, 경제적 실익들을 많이 못 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년 붉은 말해에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은 중국을 택했고 중국은 해외 국빈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택한 만큼 그렇게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경제 문제에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야당에서 이런 외교가 있을 때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되는데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한 거 가지고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저자세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의 중국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한중 수교 당시에 중국에게는 원칙이었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 무대에 가입할 때 하나의 중국 을 고집함에 따라서 대만과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단교하면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세계적인 중국의 일관된 외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한다는 뜻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무역 문제라든가 잘 관철시키되 다만 하나의 복병이 되는 베네수엘라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이 우려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응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정상회담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평론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빈으로 이제 중국에 이제 가게 됐고 어제 이제 중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영접을 나온 인사가 장관급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눈여겨 보게 되던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저 공항에 나왔던 그 사람이 영접 나왔던 사람이 차관급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도 어느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예우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홀대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우려를 아마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우리 서양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중국 문제를 사전에 인터뷰했다고 해서 그게 저자세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중국과의 그 정상 수교를 할 때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저자세로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한중 정상회담 중국의 방문이 외교적인 어떤 시험대가 된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를 체포한 이런 일이 하나가 있고 또 중국과 일본 간에 대만 문제에 대한 발언을 놓고 지금 참회하게 갈등하고 있는 상태고 또 북한은 어제 이제 그 동해안에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지금 지켜보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팩스시티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발언을 좀 끌어내고 싶어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또 미국에서는 아예 예의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감한 시기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외교적 시험대에서 칼날 위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실리 외교, 실용 외교로서 뭔가 손에 쥐고 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신 게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는 뭐 어떻게 뭐 중장기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당장 이제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접근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 영향보다는 그 미중 패권에서 어느 입장에 설 것인가에 대한 국익 중심의 실용적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회 승인 없이는 의회 승인 없이 공격한 것은 그 위헌이다. 미국 석유 기업들의 이권을 위해 불법적인 해외 침공을 강행했다. 이건 뭐 다른 나라 성명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 내 의원들이 지적하고 온 바입니다. 현재 유럽 등 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 행위에 대해서 유엔 헌장 1조, 2조 주권 존중과 그리고 무력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그 정부가 그 성명을 냈듯이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중국과 미국의 지나친 패권 갈등, 베네수엘라의 석유 문제를 두는 패권 갈등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야당은 뭐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가지고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고 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마두로처럼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내란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해외 순방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과 관련된 해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뭐 그런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생포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 답변 전에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장기 집권 얘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혹여라도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불과 이 작전 개시 5분 만에 체포된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도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반도도 자꾸 뭔가가 분쟁이 생기고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한반도도 여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외교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미국 측에서 나온 첫 반응이 친중적인 인사고, 대통령 선거에서 마치 중국에 뭐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중 인사로.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 방문해서 이 부분의 일거수일투족 발언에 대해서 아마 미국 측에서 예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뭐 중국에도 쎄쎄 뭐 어디도 쎄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외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입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진정성을 담아서 또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뭐 준비도 하셨겠지만, 지금 엄중한 시기에 이번 한중 외교에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균형을 취하고 또 누구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결과가 적어도 저는 뭐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거 보면
그 서해 불법 구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철거 문제, 또 하나는 한한령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이것만 하나 가지고 와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도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겠고요.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의를 앞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자신의 소임은 여기까지다라면서 사의의 뜻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대표 취임 이후에 임명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사의를 표했고요.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좀 들어오고 추가 소식 들어오면은 관련해서 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다라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조국혁신당 목소리까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일탈로 보인다라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털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확실하게 털자고 뭐 빈대 잡자고 초가삼관 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혐의가 있는 곳은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라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 조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공천헌금은 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장 낡은 정치 행태의 표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이 이번 문제를 반성 삼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야당에서 이제 계속 정쟁화시키고 크게 확대해 나가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부 여당 소속이라서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체 의원을 내란 혐의로 전수조사하자 이러면 동의할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과 그리고 관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뭐 흐지부지 했다가라는 야당의 특검에 대한 요구라든가 향후 지방선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는 일벌 백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속한 민주당의 조치를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관 태운다라고 할 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빈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천 헌금이 있었고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김경시 의원을 공천한 과정을 보면 시스템이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컷오프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건 사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게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내 일탈로 지금 대중 묻고 가져가는 것은 축소 꼬리 자르기고 그리고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는 그냥 김병기 의원 전 원내대표를 아예 손절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었고 또 그 당시에 지금 동작에서 구의원 두 사람이 2천만 원, 1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걸 탄원서를 가지고 냈던 게 김현지 씨를 통해서 예. 당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런 녹취록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지금 당시의 대표도 알았던 것이고요. 또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이수진 의원 쪽에서 그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한테도 이거 나중에 그 대표실에 보고를 하고
윤리감찰단에도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충 여기서 무슨 뭐 전화위복 찾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김병기 한 사람으로 축소해서 갈 일은 아니다. 벌써 거론되는 사람이 김현지, 이재명 당시 대표, 정청래, 윤리감찰단, 당무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 그 자격심사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런 수준에서 묻고 넘어가기에는 좀 너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의혹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김현지 실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를 개별 일탈로 그냥 규정 짓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으신 거거든요. 또 뭐 기승전 김현지, 기승전 이재명 이제 좀 그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영호 전 의원님이나 저나 선거 출마해서 알겠지만 선거 때는 부뚜막에 부직갱이도 자기 몫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바쁩니다. 아마 특히나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지방선거는 전체 경선 후보자만 포함해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도 얘기했듯이 윤리감찰단이 얘기했더니 투서들이 너무 많아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의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그 얘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거 앞둔 시기에는 후보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아주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뭐 당대표나 당대표실 근무했던 김현지 실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인 법률위원회나 윤리감찰단에 이첩하게 됩니다. 윤리감찰단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살펴봐서 경중 완급을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금품과 관련된 문제라서 윤리감찰단이 이걸 좀 더 세심하게 그때 살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예. 우리도 후보자여서 알겠지만 후보자에게 공천은 죽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에만 제기하고 왜 이것을 사법기관에는 제기하지 않았을까? 사법기관에 제기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요? 아니요, 그 공천 헌금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천을 못 받았다 이거 조사해 달라라고 사법기관에라도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 윤리감찰단의 신속한 결과가 나오고 여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먼저 첫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주장일 뿐이다라는 이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법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이 문제를 돈 공천 얘기를 사법기관에 제기하면 그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아마 민주당의 선거를 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냥 당내에서 정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당대표실에 전달하고 당대표실에서는 윤리감찰단에 넘겼는데 윤리감찰단에 있는 서류를 결국은 김병기 의원이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은폐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뭐 특검을 통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조국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동안에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놨는데 요즘은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문제를 대충 제19 감싸기로 넘어가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레드 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고언을 조국 대표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국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차별을 해서 본인의 정책 입지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차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포석에서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 좀 더 심각하게 이 부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데에서 어떻게 처신했던 것인가 밝히세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 확실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특검 진행하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오히려 국힘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공천원금 특검을 요구하거나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2차 종합 내란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내용들도
더욱더 이슈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주당에 대한 특검은 가능하면서 왜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무조건 그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자체 조사에 대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장동혁 대표도 얘기했듯이 검찰 수사 신속한 수사를 봐고 그래도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싶어서요. 저는 먼저 민주당 그 윤리감찰단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에 부족하다면 특검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2차 종합특검이랑도 맞물려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천원금이 무슨 2차 종합 특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뭐 답답하기 어렵고요. 지금 윤리감찰단 말씀하셨지만 윤리감찰단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장경태 의원의 폭행? 추문 정도? 성추문? 이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답변 안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게 독립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거기가 시간 벌기를 하는 그런 기관에 지금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지금 사실 지방자치 이제 6월 앞두고 있는 또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당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이거 털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이해창 그 당시에 총재 같은 경우 차떼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정치의 틀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도 공천 관련해서는 여든 야든 간에 돈 공천이나 이런 추문이 나오지 않도록 차제 여야 간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이게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더 강도 높게 정말로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용도 좀 다뤄볼게요. 이해훈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갑질 의혹과 막말 논란도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뭐 이슬람 비하 발언, 부동산 투기, 상가 투기 등등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도덕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위법적, 불법적인 문제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국민 여론을 납득시킬 것인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해훈 의원에 대한 문제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이해원의 많은 의혹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일 때 벌어졌던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공천심사라든가 성동을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 심사 때는 왜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죠?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모든 국민의힘들의 평균 눈높이가 이랬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때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은폐하고 했던지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솔직하게 그것보다는 이해훈 그 후보자가 이렇게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 나머지 다른 그 정치인들의 추가 이탈들을 막기 위해서 가혹하게 이렇게 이해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해훈 의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런 해명 없이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국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 그 앞단에 대한 문제,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솔직하게 해명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있었을 당시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이해훈 후보자가 보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이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 지금 그러니까 글쎄요 보도에서 나왔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아니다가 왜 이제서야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정권에서 장관 임명했어도요 국민의힘 내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알았으면 반대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는 몰랐던 것이고
장관으로 만일 국민의힘 정부라면 저부터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이해운 전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절치 않아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 수준을 정말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이 장관 정도의 품격을 가졌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실력 뭐 이런 게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인격적인 문제로 인터넷에 했던 그 녹취 발언을 보면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에게 저런 발언을 막말을 악담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저는 더 이상 공직 후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치적으로는 이해운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무슨 그동안의 뭐 재정의 전문성 이건 보수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처럼 포퓰리즘을 하는 정부에 가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가서 바지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서 이제 완전히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건데 뭐로 갑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과거 뭐 친정이라고 해서 뭐 아마 연초니까 뭐 문자 메시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인사를 하고 뭐 했다는데 그걸 물론 평소 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하면 그거 구명운동이에요. 말로 구명 이렇게 안 썼어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거지. 그거 척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이 했네 안 했네 이건 웃기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도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저는 이 정도 해서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정치권, 우리 공직 전체를 봐서라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도 보면은 이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에게 개별 언급을 자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사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저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함구령이 아니라 입틀막이죠.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본인이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의원 보니까 본인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이게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 이상 이해운 씨 정도의 사람은 민주당이 더 많은데 왜 굳이 끌고 와서 이렇게 일을 만드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에 함구령을 내린 것은 더 많은 의혹과 의원들의 생각이 표출될까 봐서 제발 좀 참아달라 이런 뜻 같아요. 청문회까지는 가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아질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청문회를 가서 청문회 하루 하고 그래 두드려 맞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 갖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 그게 두고두고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일단은 청문회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들어본 것처럼 뭐 자진 사퇴, 청문회 전에 좀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이재명 정부에게도 부담을 더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청문회까지의 과정, 그 이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할 거면 이틀 하자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의도에서 펄펄 끓는 거와 다르게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좀 지켜봐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과 정책이 다르고 심지어는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정치적 철학도 다른 사람을 현 정부의 깜짝 발탁
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현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재들을 중도 실용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통령의 뜻과 이해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흠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국민들의 여론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이 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청문회가 국민이 선택하기 전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 당리 당략이 포함될 수 있는 견해에 대해서 좀 삼가하자라는 게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청문회까지 뭐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법률적 위반이라든가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뭐 사퇴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통합 인사와 이해운 그 후보자의 개인 흠결 문제, 이 두 문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전 청문회가 가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지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게 무색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해운 그 전 의원이 이 탄핵을 반대하도록 구의원들에게 삭발까지 강요를 하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공천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놓고 나중에 본인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제가 당의 당략에 쌓여 있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저런 과정을 보면 본인의 소신을 어떤 신뢰 앞에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은변양의 예수를 판 유다 같은 본인의 인생을 장관직에 너무 팔아버린 거 아닌가? 그런 정말 저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조금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듣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우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